지난 14일 일본의 현대비즈니스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의 전철과 버스 때문에 감동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이 심각하게 국뽕이라 하여 일본 네티즌들조차 바로 옆에 대중교통의 최고봉인 한국을 두고 잘도 이런 기사를 작성하는구나 라며 민망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의 다양한 관습과 매너에 감동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 라고 입을 모으는 일본에서의 감동 체험은 주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상하이 출신으로 도쿄에 여행 온 한 여성은 전철에 타서 우산을 정중하게 접는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젖은 손으로 주름을 따라 제대로 접고 마지막으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 뚫어지게 쳐다봤죠.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또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창밖을 구경하는 것은 정말 흐뭇한 풍경이었어요. 상하이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하밖에 없기 때문에 밖의 풍경을 보기 어렵거든요. 일본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체험으로 삶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항저우에서 도쿄로 여행 온 40대 남성은 청소부들이 큰 쓰레기 봉투와 청소 용구를 들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진달까요? 기쁘네요 라고 하였으며 역출구 계단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어 몸이 불편한 사람도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일본에는 이런 기계도 있구나 대단하다. 중국에서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버스에서도 이어진다는데요. 버스가 정차하기 이전 운행 중은 위험하니 정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란다 라는 음성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놀라는 여행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며 역시 일본은 대단하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일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중국이 G2에 올라선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발전이 덜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니나 다를까 내두이기 판치기로 유명한 일본의 5채널에서조차 일본인이 대중교통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부끄럽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방면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을 옆에 둔 이상 일본의 시스템은 어떻게 봐도 지옥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지적하는 일본 지하철의 단점은 스크린 도어가 없어 위험하다. 노선마다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표를 따로 구입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할 때에도 회사마다 달라 복잡하다. 일본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다. 일본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수준이다 라고 하고 그에 반해 한국의 지하철은 저렴하고 편리하다. 환승이 너무 편리하다. 에스컬레이터가 정비되어 있다. 지하철의 위치도 그리 깊지 않아서 계단의 숫자도 적다. 스크린 도어의 안전성은 극찬을 부른다. 화재 방지를 위해 의자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쿠션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엉덩이가 안 아프다. 와이파이도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해서 쾌적하다 라고 하죠. 이런 차이점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이 남긴 댓글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단점을 고쳐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 꼴이 나는 거야. 도쿄 지하철에서 각 역마다 번호를 붙인 것은 한국의 지하철을 보고 흉내를 낸 거죠. 한국이 일본보다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해도 일본 지하철은 구리지. 일본인들은 불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새겨들어야 해. 일본의 만원 전철은 선진국 최악 수준이잖아. 매일 괴로운 만원 전철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적어도 출퇴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철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어. 일본의 전철은 정부에서도 포기했잖아.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쿄 도내의 전철은 정말 불편하지. 계획성이 너무 없어. 일본의 미개한 전철은 회사가 기르는 노예의 운반이 주요 목적이니까 쾌적성 같은 것을 생각할 리가 없지. 멍청한 내두익 백수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 기본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되지 않고 통과 운임만으로 탈 수 있는 것이 좋아. 도쿄는 전철끼리 갈아타도 기본 요금이 드니까. 일본은 비합리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무시하잖아. 일본 전철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안내 방송은 없애버려. 영어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불편하지 않아? 일본어와 영어만 있어도 충분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은 중국인과 한국인이잖아. 내두익들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서울에 가서 스스로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확인해봐라. 진짜 이 말이 맞아. 한 번이라도 직접 가서 본다면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공격을 한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저쪽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두익이 인터넷에서 한국에 집착하는 만큼 일본을 그닥 의식하지 않는다고. 내두익은 정말 자의식 과잉이야. 이렇게 일본인들마저도 자국의 대중교통을 칭찬하는 글에 자조적인 태도를 지닐 만큼 일본의 대중교통은 한국의 것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어권 사람들은 인터넷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최근 한 영어권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서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다는 수기가 올라왔는데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지하철은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다. 전철 또한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머지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폰을 들고 있어도 전혀 위태롭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지하철에서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있어야 했던 것에 대조적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점이다. 서구권 도시의 지하철을 경험해 본다면 버스킹을 하며 돈을 모은 사람이 성가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도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며 누구도 소리치지 않아 평화롭고 편안하다 라며 극찬하고 있죠. 이 글에 달린 다른 외국인들도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진짜 인상적이지. 내가 탔던 지하철 중에 최고야.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잡상인들이 많았어.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 잡상인은 아직 있긴 해. 단지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지하철 직원이 일 처리를 잘하더라고. 내가 이곳을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야. 이 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참 놀라워. 맞아. 이 지하철을 등지고 한국을 떠나기 싫어. 항상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점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여행을 할 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에 비해 한국의 지하철은 신뢰도가 높아서 한 번 루트를 정하면 플랜 B가 필요 없어. 뉴욕의 지하철을 타느니 암에 걸리는 게 낫지. 나도 예전에 여행할 때 느꼈어.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감명 깊었지. 너가 말한 모든 것에 동감해. 굳이 자동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이야. 이보다 좋은 곳은 절대 없다고. 편향된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그래. 싱가포르는 어떨까? 나는 싱가포르 사람인데 여러가지 이유에서 싱가포르보다 한국이 낫다고 말할 수 있어. 노약자를 위한 좌석도 많고 지하철도 넓어.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고. 1호선만 빼면.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정도가 덜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때때로 뜬금없이 반항 감정이 폭발하던 대만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외부의 한국을 부정하고 공격하면서 대만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전법으로 한국을 성화에 이용하고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도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희한한 친일의 면모를 보이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러던 대만이 최근 일본은 대만에 아무 관심도 없지만 한국이 최고다, 한국이 대만 방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며 한국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새벽부터 대만 언론 상보는 한국은 매우 도움이 된다. 대우조선 안모함 영상에서 IDS, 즉 대만의 국가잠수함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을 볼 수 있다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2020년 11월 24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격인 미국 제대만협회의 브렌트 크리스텐슨 대표와 함께 대만의 국가잠수함 프로젝트 건설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대만 자체에서 잠수함을 설계하고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대만 정부는 뭔가 수상한 일을 벌이는 것이다 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었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새 장을 연 것이고 대만의 중국에 대한 비대칭 전투 능력의 증가와 강력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일본의 기술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었고 기공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한국의 기술 컨설턴트들이 행사에 참석했고 대만의 잠수함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만 자체 잠수함의 프로토타입은 한국의 안무함과 유사할 것이고 한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지난 11월 한국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의 특집 영상까지 공유합니다. 안무함은 장보고 3급 배치1의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이은 2번함입니다. 배치란 같은 급 함정의 묶음을 말하는 것으로 1번함은 프로토타입으로 시제품격이고 2번함인 안무함부터 안정적인 전력으로 운용되는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무함은 발사관이 6개인 수직 발사대를 갖추었고 순항미사일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만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자들을 고용했고 향후 대만 잠수함의 프로토타입 플랫폼 구축은 안무함의 소개 영상과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임 총통인 마행주 시절에 잠수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미국, 일본, 한국에 접촉했고 그중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갔었다고 하면서 대우조선은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3,000톤급 안창호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었고 인도네시아에 조선소를 짓고 잠수함을 만들어주며 기술 이전까지 해주었던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KF-X에 이어서 잠수함에서도 뒤통수를 치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만 그러니까 대만도 인도네시아처럼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것이고 독자 기술을 개발한 한국처럼 대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사항이 가득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사키 중공업의 은퇴한 잠수함 엔지니어나 일반 방위성 해사 참모부의 퇴직 장교들이 참여하려고 했지만 대만 해군에서 신뢰하지 않아서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항상 한국을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대하던 대만에서 자체적으로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본은 무시하고 한국의 기술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보이고 있고 한국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일견 기분이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잠수함 수주나 기술 수출에 대한 관련 보도도 거의 없고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에서도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대만하고는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최근 시진핑은 인민일보를 통해 대만에 사실상 선전포고 수준의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고 언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들고 있는데 대만 사람들도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대만 주재 미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제대만협회 인근의 주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미국 시설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거죠. 중국은 9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400mm 대구경 방사포를 대만에 겨누고 있고 육해 공급 모두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만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배치한다면 중국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도 생존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며 잠수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1969년 미국으로부터 10에서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획득하려고 했지만 당시 미 정부는 잠수함이 공격형 무기라며 대만 정부의 거부 의사를 밝혔었고 잠수함이 꼭 필요했던 대만이 특수전용 코스모스급 잠수정을 들여오자 미국은 정책을 바꿔 대잠훈련 명목으로 1973년 2척의 텐치급 잠수함을 인도해줍니다. 여기에 대만은 1980년대 중반에는 네덜란드로부터 주바르디스급 잠수함 2척을 들여왔습니다만 이후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대만의 잠수함 전력 확보는 난항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만이 운영 중인 텐치급 잠수함은 2차 대전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역에서 활동 중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고 주바르디스급 잠수함도 운용된 지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대만은 끊임없이 미국의 잠수함 도입을 요청했었는데 2002년 드디어 미국에서 OK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 해군이 대만 잠수함 8척의 건조비로 부른 가격은 무려 100억 달러, 12조 원, 참고로 20년 전 가격입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은 1950년대 이후에는 핵잠수함 외에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설계하거나 건조한 경험도 없었고 기반 인프라도 부족해서 인프라 구축 비용에 훈련 비용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라는데, 당시 한국의 손원일급 잠수함이 척당 5천억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말 얼척없는 가격이었던 것이죠. 천문학적인 가격에 놀란 대만은 유럽 잠수함을 미국을 통해 도입하는 전략을 사용하고자 했지만,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들은 중국의 정치적 결과를 두려워하여 대만에 제공하는 것을 주저했고, 그러자 포기를 모르는 남자 대만이 생각해낸 방법은 그럼 직접 만들자였습니다. 완제품을 못 받는다면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해서 잠수함을 설계하고 미국의 잠수함 부품을 받아서 건조한다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도 지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마침내 미 국무부가 대만의 잠수함 개발 및 건조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의 허가를 내주면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후 대만은 2018년 영국령 지브롤터에 위치한 가브론 리미티드라는 회사와 대만 잠수함 설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걸 본 대만 야당인 국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잠수함 설계는 순 사기극이라는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는 원래 영국에서 담배 소매 업체로 등록된 회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회사와 잠수함 설계 계약을 맺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가브론 리미티드라는 회사는 중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대만 정부가 만든 위장 회사이고, 대만이 아닌 유럽에 기반을 둔 것은 잠수함 설계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유럽의 기술을 이전받기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만은 스페인 해군의 SAT-A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설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허용한 로키드 마틴의 전투주의 체계와 소나 체계를 최초로 사용한 잠수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의 궁극적 목표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장보고3 배치 1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얼마 전 공개한 윈펑 고고도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마하3의 속도로 50에서 70km 고고도를 비행하고 2000km의 항속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 해역에서 발사되어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대만에게는 큰 힘이 되는 미사일이 되겠죠. 그렇게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윈펑 미사일은 직경 90cm의 전장이 9m나 되어 잠수함에서는 배수량 3000톤급 이상 전용 수직 발사기를 통해서만 발사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조건을 갖춘 한국의 장보고 3급 배치1의 1번함은 안청화함, 2번함은 안무함으로 대만에서 안무함의 진수 영상을 가지고 대만 잠수함의 프로토타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인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잠수함을 칭송하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대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우조선이나 현대가 수주를 한 것도 아니고, 대만 잠수함 개발에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참여한 사실이 중국에 알려질 경우 자칫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주 달갑지 않은 일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대만 언론에서 대우조선 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컨소시엄이 대만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대만 해군에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지만, 양사에서는 근거 없는 보도라고 일축한 바 있고, 대만의 주장대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참여했다면 은퇴했거나 퇴직한 기술자들이 거액의 연봉 같은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만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칭찬과 흠모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기분 나쁠 것도 없겠습니다만, 미국에는 기댈 곳이 없어서 중국에 맞서서 뭐 하나 하기도 힘겨운 대만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음모론적 언론 플레이라는 의심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만의 신세대들은 이전처럼 한국에 대해 악감정은 없다고 하지만 중장년층은 여전히 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대만과 가장 늦게까지 외교관계를 유지하다가 최후까지 성의를 다했지만, 대만에서는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쫓아내듯 철수를 종용했다는 등 반한 감정이 일어났었고, 근본적으로 대만은 경제적으로 한국에 앞섰다고 생각해왔었지만, 이제 한국이 비교할 수 없는 위치로 가자 40대 이상의 대만인들의 질투심이 발현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죠. 이 부분은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던 일본 기성세대들이 변화된 한국의 위상에 적응을 못하고 혐한이 된 이유와도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대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데 대만은 자기들이 다급할 때는 한국을 이용해서 대만 내부에서 잠수함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을 그렇게 사랑하던 대만의 한국